제가 맡은 주제가 신정부의 대북 통일 정책 과제와 대응 방안입니다. 앞서 조동열 교수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한반도 문제, 특히 남북 관계는 상당히 불안정한 상태이고 다양한 시각에서 전망을 내놓을 수 있는데 저는 이 계엄 비상계엄 사태를 보면서 이게 세상에 불가능이란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반도 문제, 남북 관계를 바라보는 데서도 조금 더 열어놓고 좀 바라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73페이지 제 발제가 시작되는데요. 첫 번째로 한반도 정세 판단, 결국 남북 관계의 거리가 상당히 멀어져 있는데 이 거리의 성격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가 저는 조금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섣불리 남관계가 너무 안 좋다, 혹은 북한이 이제는 두 국가로 살려고 한다라고 단정 짓기보다는 조금 더 열린 자세로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앞부분은 조성렬 교수님께서 좀 얘기해 드렸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저는 김정은 위원장의 적대적 두 국가라고 늘 표현을 합니다. 이게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라고 바라보는 건 아직 조금 단정짓기 어렵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주체 사상을 대체한 성군 사상이라는 게 있었는데 헌법에 들어갔다가 또 얼마 있다가 또 빠지고, 이런 이제 실은 북한이라는 체제가 1인 지배 체제이기도 하고 대외적으로도 상당히 자율성이 높습니다. 아마도 한반도에서 가장 자율성이 높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이제 동맹이나 이념에 이제 좀 따라서 외교적으로 좀 은신의 폭이 좁지만, 북한은 저는 그들이 원한다면 바꿀 수 있는 늘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김정은 위원장의 적대적 두 국가론을 보면 일부 이런 의견들 같이 내두시는 분도 있지만, 이전 시대에 김일성, 김정일 시대의 남북관계에서 쌓아놓은 합의서라든가 선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쉽게 바꿀 수 없는 부분 한계들이 분명히 존재한다. 제가 예전에 일본에 가서 독가론 얘기를 했더니 일본 연구자분들이 조총련 교수님들이 이거 어떻게 됐냐라고 묻는 상황이었다라고 합니다. 이유는 뭐냐면은 지배층, 엘리트층에서 이거를 깊이 있게 수비하고 하나의 국가 전략으로 만든 것이냐라는 것에서는 저는 조금 다듬어지지 않은 게 분명히 있다. 예전에 우리 민족 제일주의, 우리 국가 제일주의, 성군 사상 이런 것처럼 조선노동당에서 깊이 있게 논의된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저는 북한이 돌이킬 수 없는 두 국가를 원한다라고 바라보는 것은 좀 아직 이르다. 그런 관점에서 좀 남북관계의 대북 정책을 펼쳤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우리 국민의 대북 통일 인식이 상당히 악화되어 있고, 실은 특히 여기 제가 발제문에도 27페이지 처음에 보시면 2030 세대에서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의견이 필요하다는 의견보다 2배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남북관계가 너무 경색되어 있고 우리 정부에서도 대결 정책을 좀 펼쳤던 것들이 영향을 미쳤겠지만, 이런 것들은 좀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고, 북한이 하나의 국가다라는 의견도 전체 그렇다가 52%로 나옵니다. 결론적으로 남북 간의 거리는 분명히 존재한다. 하지만 그 거리를 염두에 두고 우리가 대북 정책, 남북 관계를 펼친다면 어떻게 보면은 이게 조금 더 효율적일 수 있다라고 봅니다. 우리가 사람 간의 관계에서도 적당한 거리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너무 우리가 빨리 또 관계를 복원하려고 무리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도 우선은 접경지대에서의 관리 그리고 관계 개선도 순차적으로 진행하려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한반도 정세의 불확실성은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74페이지의 대북 통일 정책 문제점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면, 저는 대북 통일 정책에서 정부의 정책 독점이 상당히 좀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실제로 국회가 적절히 견제할 수 있는 장치도 상당히 부족하고, 심사에 참여 이런 것도 여전히 정보의 민감성 이런 이유로 상당히 가려져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정책이 펼쳐졌고 이런 것들이 실은 12.3 계엄의 결과로 나타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 국회 견제, 시민사회 참여, 결국 민주적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것들이 그런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나?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이런 절차적 민주성을 복원하는 노력들이 또 이 정부에서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75페이지에 보시면 두 번째는 대북통일정책의 단절입니다. 이 부분은 정치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정권이 교체되면은 특히나 이 대북통일정책이 완전히 이제 반대편으로 확 뒤집어지게 되는데 이어달릴 수 있는 어떤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저는 이 부분은 제대로 하기 좀 제도적 장치로 하기는 어렵고 여당과 야당, 정부가 최소한의 합의를 이루려는 노력들 이런 관행들이 좀 이어져야 된다. 많은 분들이 좀 비판하지만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이제 윤석열 정부의 첫 장관이었는데 처음에 기존의 남북 합의서를 존중하고 그리고 이어달리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보수 정부의 남북 대화라는 과제를 자기가 한번 실천해 보겠다라고 청문회에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저는 상당히 전향적이었고 첫 사례였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보수 정부의 통일부 장관으로서 이어달리기를 하려는 노력들이 진행돼야 되는데 이 과정이라는 것이 저는 보수 진보를 떠나서 여당이 정부의 대북 통일 정책을 일부 후퇴하더라도 야당의 요구를 좀 받아안는 그런 과정들이 정권 교체 과정에서 계속 반복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들이 외교통일위원회나 혹시나 생긴다면 남북관계특별위원회 이런 공간에서 계속 지속되어야지 이것이 이웃달리기가 가능하지 않을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 75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제도 개선의 어려움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이제 민주당이 상당히 입법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구조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외통위는 제2당이 위원장을 맡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이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남북교류협력법이라는 중요한 중거법들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한반도 상황이 바뀌는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서 이제 개정이 계속 진행돼야 되는데 여야가 이 외통위원장을 반대로 이렇게 가지면서 막상 외통위에서 통과된 법률안을 보면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대로 통과된 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남북 합의서에 대한 규정, 교류협력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해결해야 될 과정들을 좀 해결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무리해서 외통위원장을 건너뛰어서 갈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대화 타협을 통해서 좀 진행되는 노력들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남북 합의의 이행의 한계에 좀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남북 관계는 특수관계로 규정이 되어 있죠. 남북 합의서에서도 그렇고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도 남북관계는 나라 대 나라의 관계가 아니라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특수관계로 남북 합의도 그렇고 우리 법률에도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그럼 남북이 합의를 하면 뭐냐? 법률적으로 뭐냐? 결론적으로 말하면 조약으로 인정을 못 받고 신사협정에 준한다라는 게 우리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결국에는 아무리 좋은 남북 합의서를 만들어도 이것을 집행할 의무가 남북에는 실은 없어요 지금. 이 문제를 좀 해결하는데 우리 국회가 역할을 해야겠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 남북 합의서의 법적 효력을 좀 명확히 규정하든가 방법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우리 이제 앞서서 조성렬 교수님도 얘기 좀 넣어주셨지만 남북 기본 합의 혹은 남북 기본 조약을 얘기하신 분도 있죠. 저는 기본 조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장 깔끔한 해결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이후에 이제 남북 합의들이 거기에 연동돼서 좀 작동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런데 그게 쉽지 않다면 남북이 합의한 것들을 남북이 국내법으로 제정한 그런 관례들을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를 그런데 해결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우리도 그렇지만 북한도 그런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왜 합의 안 지키냐?
근데 실은 합의 자체의 법적 성격이 남북도 서로 합의하지 못하고 국제사회에서도 제대로 이게 뭐냐, 우리 법 체계 안에서는 신사협정으로 준한다고 판결을 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좀 해결하는, 이왕의 남북관계가 좀 벌어져 있는 상황에서 제도적인 안정을 취하고 이후에 안정적인 남북관계를 추진하기 위한 좀 노력들이, 이 남북 합의서에 대한 노력들이, 규정에 대한 좀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76페이지부터 쭉 이재명 정부의 대북 통일 정책에서 나온 공약들을 좀 정리해 놨습니다. 앞서 조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 내용들이 좀 상당히 보수적으로 좀 담겨 있습니다. 구체적인 부분들은 많이 없고, 이전에 실은 지난 대선 때, 지지난 대선 때 공약화되었던 분들이 많이 좀 함께 담긴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요거 관련해서 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좀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특별히 이 접경지역 평화경제특구에 대해서 좀 강조를 많이 하셨어요. 되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 평화경제특구법이 2023년 제정됐고 지금 올해 초에 평화특구 경제 기본 구상이 마련되었습니다. 이제 올해 안에 통일부에서 평화경제특구 기본 계획을 마련하겠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데, 이 접경지역에서 평화경제특구 특별지역을 좀 구축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또 남북관계를 좀 풀어가는 노력들도 중요하고, 이번 주에 이제 대북 확산기를 중단하면서 저는 북한이 뭐 사전에 논의가 어떤 좀 교류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북한이 그것에 대응해서 대남 방송을 중단을 한 것처럼 보이는데, 아마 그것이 확실하다면은 상당히 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북한의 대응은 우호적이다. 이것을 좀 모멘텀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정부의 대북 통일 정책은 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78페이지에 새 정부의 대북 통일 정책 제안 부분입니다. 우선 초기 조치에 대한 내용은 좀 앞서 조 교수님도 얘기했고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접경 지역에서의 갈등 해소, 그리고 안정적인 관리,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좀 잘 진행되고 있고 그렇게 추진될 것으로 좀 예상됩니다. 그리고 초기 조치의 한 부분으로 세 번째로 제가 얘기 드린 게 한반도 미래 어젠다의 발굴입니다. 좀 기존에 있던 어떤 우리의 인식 틀을 좀 바꾸기 위한 노력들, 특히 미래 세대를 위한 어젠다를 좀 발굴하는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79페이지부터 민주적 대북 통일 정책 추진 기반 구축.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절차적 민주성이 상당히 대북 통일 정책에서 정부의 정책 독점이라는 것을 좀 저는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정권 교체를 이뤘기 때문에 이 부분 또 눈 감아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특히 여야정의 정책 대화라는 것이 또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정부가 특히 통일부가 여러 가지 법률에 나와 있는 기본 계획, 연차 계획들을 제출하게 되는데 막 11월에 제출하고 그랬어요. 연차 계획을 여름 지나서 제출하는 기본 계획들이 많습니다. 연차 계획들. 제가 한번 그거 글을 썼다가 막 통일부에서 엄청나게 항의를 많이 받았는데 왜 그런 얘기하냐고. 그러니까 이게 형식적인 거예요. 법률 계획인데도 불구하고 국회에 실은 보고 임무만 있지 뭐 어떤 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외통위에서 심의할 수 있는 어떤 절차적인 권한들을 조금 더 강화시켜야겠다. 이거를 허용하는 그런 권한까지 가는 거는 무리되고, 그 과정에서 심의하기 위한 절차들을 좀 강화하는 노력들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이 대통령 연두 계획 보고가 있잖아요. 계획이 보고되면 그것이 끝나고 나서 한두 달 안에 실은 저는 대부분의 연차 계획들을 제출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좀 관례화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좀 제도화해야겠다라는 부분이고요. 절차적 민주성에서 중요한 부분은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선거 기간에 사회적 대화에 대해서 좀 강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많이 제도적인
예를 들면은 법정위원회들이 우리 법률에 규정된 위원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안에 좀, 좀 사회적 대화의 성격을 좀 가미할 수도 있을 테고, 그리고 저도 자문위원으로 통일부 이렇게 들어가 봤지만 상당히 형식적이거든요. 이런 부분도 좀 개선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팔로우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할 것 같고, 무엇보다도 저는 미래 세대의 참여를 좀 대폭 늘려야겠다. 그래서 청년 여성들이 좀 한반도 문제는 지금 현안이라고, 물론 현안이긴 하지만 이게 외교 안보 분야보다는 조금 더 숨고르기를 하면서 멀리 볼 필요가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어느 정도의 거리감이 생겼고, 이런 부분에서 미래 세대가 자신의 의견들을 좀 제안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마련하는 노력들, 이런 것들 좀 필요하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북한 정보의 개방, 이 부분도 지금 윤석열 정부 초기에 고영세 통일부 장관 시기에 북한 방송 정보 개방에 대해서 좀 추진을 했었습니다. 근데 잘 안 됐는데 이런 부분도 좀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속 가능한 남북 관계 기반 조성은 아까 말씀드렸던 남북관계 발전법에서 남북 합의서에 대한 부분, 그리고 교류협력의 좀 기능적인 부분들, 실용주의적인 관점들, 이런 것들, 이게 우리 정부가 대북 접촉을 권한을 가지고 있죠. 독점하고 있죠. 그런데 이 제도의 좀 문제점이 뭐냐면 북한에 초청장을 가져오라고 해요. 저는 이 제도도 같이 좀 손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북한이 예전에 이제 2000년대, 2007년대까지 보면은 북한이 이제 사업 파트너를 막 고릅니다. 투자를 더 하겠다는 사람들 중심으로. 그러니까 이게 우리 정부가 통제하려고 그랬는데 결국에는 북한 당국이 통제하는 구조가 돼버렸어요. 또 이 문제는 좀 해결하기 위해서 제도 개선위원회가 좀 만들어져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긴 호흡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겠다. 통일부의 역할 찾기는 교류협력과 통일이라는 업무를 중심으로 개편해야 될 텐데, 이 부분도 이제 시민사회 쪽에서 많이 얘기 나온 부분인데, 저는 북한 인권 문제와 남북 대화를 통일부가 한 바구니에 담고 추진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선거 기간에 북한 인권을 공약에 내세웠던 것처럼 북한 인권 문제를 분명히 이재명 정부에서도 다뤄야 할 텐데, 조금 더 효율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이것을 분리해서 국가인권위원회와 법무부 북한인권기록센터에 분담하는 그런 좀 노력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북한 이탈 주민 지원이 실은 통일부의 절반 이상의 업무처럼 돼버렸는데, 이 부분도 통일부가 주도하되 보건복지부와 행정자치부와 역할 분담하는 노력들이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좀 마지막 장으로 가면 남북 교류협력 체제의 재건 부분입니다. 이게 실은 제 발표문의 주요 컨셉은 대북 정책이 문재인 정부 때처럼 신경제 지도를 그리자 이런 것들은 그렇게 얘기해도 이제 많은 분들이 그게 가능하겠냐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 우선은 문제점들을 좀 이어달릴 수 있고, 또 남북이 합의하면 그것들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지속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 구조적인 틀을 마련하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대북 정책의 큰 방향성에서 보면 저도 처음에 이제 남북 대화, 그 다음에 남북 경협 이렇게 갔어요. 근데 돌이켜 보면 이게 사회 문화 교류가 저는 제일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돌이켜 보면 듭니다. 그래서 만나고 교류하고 대화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서 사회 문화 교류를 꾸준히 하는 그런 노력들이 좀 병행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만 더 추가하자면 통일교육에 대한 불만들이 현장에서 좀 많이 들립니다. 너무 주입식. 하지만 제대로 된 정보는 제공하지 않는. 특히 어떤 부분이냐면, 저는 우리가 미국, 일본, 중국에 대해서 배우는 것보다 북한 공부를 전혀 일선 학교에서 교육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죠. 하지만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북한을 모르는데 통일 교육을 해요 우리가. 야 우리가 기차 타고 가면은 재밌을 거야. 이런 내용들이 주로 담겨져 있습니다. 유라시아도 갈 수 있어 이렇게. 저는 그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좀 보여주고 그들이 야 이게 그러면 한반도에서 평화를 어떻게 만들지? 우리가 정말 통일을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스스로 생각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